오늘 미국 지수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유럽장은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아시아는 플러스로 끝났죠. 그 전날 미국장이 셌기 때문에 유럽장하고 이제 전고점 다시 갔습니다. S&P 500 지수 보면. 근데 눈치 보기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FOMC 회의에 따라서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표로 보면 뭐 중요 지표는 신규 일자리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1100만 신규 일자리가.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이번 주에 주요 지표는 오늘 발표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에 이제 점진적으로 소비자 물가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다. 왜냐하면 다음번 FOMC 회의 때 이 부분이 반영돼서 기준금리 상승 속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나오는 이 두 지표를 잘 봐야 될 것 같고, 기사 두 개만 잠깐만 볼게요. 애플이 어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시가총액 3,307조 원 됐고, 이 기사는 조선비지에서 12월 8일자 기사고 누가 올리셨냐면 이용손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뽑은 이유는 이렇게 오른 이유가 여기 보시면 모건 스탠리 무드가 KT 휴버티가 애플의 목표가를 200달러로 높인 것이 이날 애플 주가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 휴버티는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애플이 공급망 문제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임박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는 블루칩 기업들을 찾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애플은 혁신 능력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면 애플의 주가는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문제는 여기도 나오지만 애플의 자율주행차 애플카 개발 핵심 인력이 잇따라 퇴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대로 잘 흘러갈까? 이런 부분은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 기사를 보면 GD넷이거든요. GD넷 코리아에 이거는 이정인 미디어연구소에서 기사를 올리셨네요. 12월 2일자고 애플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핵심 인력이 최근 퇴사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자율차 개발 담당 이사가 마이클 슈베쿠치가 미국 실리콘밸리 항공 스타트업체 아처 에비에이션으로 이직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2018년도부터 여기 보면 지난 2월엔 프로젝트 설립자 중 한 명인 벤자민 라이언 센스 팀장이 로켓 스타트업 아스트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그룹 책임자인 제이미 에이도와 로봇 공학 팀장인 에이도와 로봇 공학 팀장인 데이비 스콧도 회사를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임사들이 계속,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이 전망이 굉장히 좋다면 이분들이 떠날까요?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잘 굴러갈 것이다라고 하면 떠날까요? 라는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를 보면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달 말에 애플카는 판매용 완성차가 아니고 로봇택시와 같은 공유 서비스로 제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판매용 완성차잖아요. 그래야 대중을 통해서 대규모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로봇택시 정도면 이거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점점 기대치가 내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한 가지는 테슬라인데요. 이건 뉴즈원이고 12월 8일자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박형기 기자께서 올리셨고요. 이 내용 보면 4%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도 여기 보면 이것도 애널리스트 평가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아직 테슬라보다 나은 전기차 업체 없다. UBS 애널리스트께서 패트릭 험멜이 테슬라는 수직적 통합을 하고 있는 등 구조적 이점 때문에 아직 이보다 우수한 전기차 업체는 없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소의 최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해서 목표가를 725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렸는데, 개인적으로 최근에 3분기에 테슬라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 생산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달이 용이했고, 다른 쪽에서 못 팔고 있으니까 인도하고 납품하는데 테슬라가 유리했겠죠.
그런 관점이 반짝적인 시그널, 물론 4분기에도 괜찮을 수 있고 내년 상반기에도 괜찮을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추세적으로 계속 테슬라가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문제는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인지하고 전 세계의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다른 자동차 회사나 테슬라나 동일한 궤도로 가게 되는데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그 퍼배수를 과연 용인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기사는 이건데요. 한경자동차에 이거 조직일 특파원께서 12월 20일 날 올리신 겁니다. 11월 20일 날 일 컨슈머 리포트에서 꼴찌가 테슬라입니다. 현대차는 6위, 전체 1위는 일본 마스다, 도요타 렉서스는 상위권에 있었다. 15년간. 여기 보면 컨슈머 리포트 연례 자동차 신뢰도 조사 결과 전체 꼴찌는 포드의 고급차 브랜드 링컨, 신뢰도와 안정성이 최악. 와, 이런 차. 그것도 고급차네요. 테슬라는 총 20개의 자동차 브랜드 중 25위에 랭크되는 구력을 안았다. 와, 이 꼴찌 두 번째네요. 5년 만에도 테슬라 모델 S는 신뢰도 1위. 이번엔 아예 추천 대상에도 빠졌다. 여기 보면 그 컨슈머 리포트의 제이크 피셔 선임 디렉터는 모델 S는 완충 장치, 메인 컴퓨터, 터치 스크린 등의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고 모델 Y 역시 자체 하드웨어 및 도장 품질이 좋지 않다고 혹평했다. 테슬라의 차 중에선 모델 3 경우만 비교적 믿을만하다. 문제는 신뢰도 평가에 대해 테슬라 측은 별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문제는 이 테슬라는 사실 기업 친화적 공격 영업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자율주행 성능 부분도 완전히 완벽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권고사항에선 조심하라라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조심하라 이런 형태로 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완전 자율을 믿고 가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가끔씩 나오고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테슬라의 패턴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가 과연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전기차하고 화석연료차의 연비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운영할 때 사용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비교해봤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전기차가 정부 정책으로 밀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과연 선택,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의 편리도 이런 것들, 효율성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우수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이기 때문에 이건 좀 개인적 소견이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여하튼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애플도 테슬라도 근본적으로 뭔가 크게 혁신이 됐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예, 반등하는 이런 것들이 일시적 반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일시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기사는 반드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워드 마크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상당히 통찰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분도 투자 업계에서는 워렌 버핏이 이분이 보내준 메일이 있으면 무조건 읽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실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경 글로벌 마켓의 하워드 마크스, 오늘과 내일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라고 하는 걸 읽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김종우 기자께서 2021년 12월 8일자에 올린 기사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는 지금의 선두기업이 5년 10년 뒤에도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60년대 니프티 50 아주 뽐때 나는 멋진 이런 50개 종목을 언급했는데 당시 미국 기관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이른바 멋진 종목을 일컫는 말인데 IBM, 필립 모리스, 뭐 제너럴 일렉트릭, 코카콜라, 뭐 존슨앤존슨 뭐 이런 것들 이 포함된 니프티 50는 시장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을 거뒀지만 70년 들어 거품이 꺼졌다. 이게 아마 73년도 4차 중동전쟁 터지고 나서 오일 쇼크 충격받으면서 시장이 한번 흔들렸는데 그때 훨씬 더 다른 것들보다 세게 내리꽂았을 겁니다. 지금은 이 종목들을 반면 교사 삼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 기술주들은 금리 인상에 약한 걸로
통상적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주 말고 가치주로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권고사항들도 많은데, 애플은 대표적인 기술주 중에 하나이고, 테슬라는 사실 퍼배수를 용인해 줄 만한 그런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는 기업들이 많아요.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거품이 꺼지는 소용돌이 안에, 이게 언제 꺼질지는 모릅니다, 사실. 근데 이 꺼지는 소용돌이 안에서 내가 휘말려 있는 거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은, 모니터링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건 올렸고요.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이 기사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워드 마크스 이 기사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 이게 아크펀드입니다. 이건 아크 이노베이션이고요. 아크 이노베이션 보면, 이노베이션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혁신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식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캐시우드 깨서 운영해서 상당히 성과를 잘 낸, 그런데 이게 직전 1년 성과거든요. 여기 보시면 2월 달에 정점을 친 이후에 아래로 내리 조정받고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전 저점이 뚫리면서 최근 다시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올해 들어서 그래서 새로운 걸 런칭하셨었는데 그게 이겁니다. 아크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하고 이노베이션 ETF인데, 요거 관련해서도 이게 4월인가 런칭됐거든요. 4월 맞나요? 예, 하여튼 3월 말에 런칭됐나 보네요. 얘도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똑같죠, 아크 이노베이션하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항공우주, 떠오르고 있는 항공우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혁신이라고 말하는 것들로 대변된 기업들을 매집하고 있는 ETF인데 성과가 좋지 않죠. 이 시기에 S&P 500 지수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직전 1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그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갇혀서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멘텀하고 레이팅 얘기를 예전에 많이 드렸었는데, 모멘텀이 급증하게 되면 자기가 기존에 갖추고 있던 박스권의 가치 배수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업레이팅이 계속되다가 어느 시점에 그 업레이팅은 끝나고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다운레이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모멘텀이 사라지고 업레이팅은 끝난 상태에서 그냥 레이팅이 유지되거나 혹은 다운레이팅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레이팅이 유지되면 그나마 EPS 증가 속도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다운레이팅으로 바뀌면 EPS가 늘어나도 주가는 내려가는, 예전에 오뜨기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죠. 2015년도쯤에 그 중국향으로 갔다가 주가는 뭐 기업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큰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급등했다가 또 그 뒤로는 계속 내려오는 패턴,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죠. 최근 3년전자도 1년간 겪은 걸 보면 12월 달 업레이팅이 급격히 빨리 올라가면서 올해 내내 실제로 실적 발표는 좋게 나오는데, 물론 뭐 그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혁신이라든가 혹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항공우주나 이런 것들의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레이팅들을 굉장히 높여놨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꺼지고 있는, 버블이 꺼지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이해시켜드리는데 좋은 게 뭔가라고 생각하다 보니 이 아크펀드 두 가지를, 아크 ETF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뽑아냈습니다. 이 중에서 제외되어 있는 게 현재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지금 거품이 안 꺼지고 있고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 사라질 것이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품이다라고 인지하면 꺼지겠죠. 그런데 이번 조정 끝나고 나서 금리 인상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서플라이 체인 문제들이 다 해결된 상황에서도 과연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보다 혁신 아이콘으로 우뚝 솟아서 계속 갈 수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기사 중에 하나가 이 조직일 투표께서 12월 8일자로 올린 한경 글로벌 마켓 기사인데요. 옵션 거래가 올해 35% 급증했는데 당국은 이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여기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옵션 거래량이 3,900만 건으로 작년 대비 35% 급증했는데 역대 최고치고, 특히 개인들의 옵션 거래가 전체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빚이 늘었다는 거예요. 개인 거래라. 이 사실 개인하고 기관하고, 여기 보시면 규제 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 거래 급증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작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거 피해라는 건 개미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면 주식 등 옵션은 보유자의 특정 시점에서 일정 가격으로, 요거 말고, 여기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 거래에 주요 참여자로 등장하면서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이 더 큰 수익을 낼 생각으로 큰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비영리 단체인 헬시마켓의 타일러 갤러시 디렉터는 차입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투자한 금액에 훨씬 더 많은 배수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옵션 거래에 빠질 수 있는데, 문제는 언제나 승자는 개인 투자자와 반대로 움직이면서 번개처럼 빠른 기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형태입니다. 그리고 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이 강하다는 거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면 알 수 있죠.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천장부지로 막 튀고 오르고 하니까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의 움직임 정도를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투자들이. 그래서 옵션에 손을 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성공한 투자만 생각하시지만 그 성공 투자자 뒤에 많은 실패 투자자들을 다 깔아뭉개고 그 사람 한두 명이 우뚝 솟는 거거든요.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옵션 거래가 규제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부정적인 영향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서 신용융자 잔고, 그러니까 신용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랫방향으로. 그래서 이건 모니터링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한번 기사를 올려봤습니다. 향후 이제 봐야 될 거는 결과적으로는 테이퍼링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뭐 테이퍼링 속도가 어쩌다 뭐 빨리 올라갈 거다 말 거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기사가 가장 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 한국 글로벌 마켓에 김현석 기자께서 12월 9일자로 올린 건데, 페드가 금리를 10번을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빌 더들리의 무서운 예측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미국 기준 금리가 2024년까지 연 2.5% 오를 거라고 관측이 제기됐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매년 서너 번의 금리 인사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0에서 0.25%인데 2.5면 해마다 0.25씩 올라가면 10번이죠. 해마다가 아니고 한 번 타이밍 딱 올릴 때마다 올리면 10번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더들리 총재는 더들리 총재? 이분 전 총재가 그죠?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죠. 다음 주 FOMC의 테이퍼링이 가속화되어 양적 완화가 내년 3월이면 완료될 것이라고 봤고, 경제 전망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빠르게 큰 폭의 긴축 정책을 시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리를 빨리 올릴 거다라고 내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는 쭉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OMC 이번에 회의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연준은 계속 금융 친화적 발언을 하기 때문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일 것이다 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 생각을 했었냐면 오미크론이나 이런 사태 때문에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었잖아요. 최근 오미크론 사태가 희미하게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라졌다고 지금 봐야죠, 사실은. 그리고 시장의 조정폭도 상대적으로 낮았거든요. 그래서 투심이 아직도 잘 떠받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연준에서 도장을 찍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테이퍼링이 3월 정도, 그러니까 연초부터 좀 강력하게 이루어져서 3월에 끝나고 금리 인상이 내년에 있을 것이다. 근데 내년 하반기가 아니고 테이퍼링이 끝나면 인접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반응 정도까지. 그래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뉘앙스를 시장에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다 토를 달고, 금리 인상 속도는 시장을 봐가면서 할 것이다 라고 하거나, 혹은 금리 인상 속도는 빠른 속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뒤에 금리 인상 속도에 방점을 찍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장에서 충격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 재반 여건이, 오미크론 상황이나 뭐 이런 재반 여건이 시장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그런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장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일지 아닐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장 가서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밑에 보면 그분께서 더틀리 총재께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기 위해 금리는 더 높아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금리 기대치를 크게 수정해야 하며 이는 시장에 잠재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조정이 지연될수록 발작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발작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금씩 시장에 충격을 줘야 되는데 지금이 1차적으로 테이퍼링 끝나고 나서 기준금리는 될 거야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바로 붙여서 이 정도의 충격을 한번 주고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그 다음번에 충격을 주는 이런 스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날인가요? 14, 15일 날 FOMC 회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다음번 스텝, 다음번 방향성, 어떻게 액션,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조작할지를 결정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주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주 인플레이션, 오늘 중국, 내일 미국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고 봐야 될 주요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